이 사람도 나만큼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그림에서는 희망이 보일까? 뭉크는 변화한 본인을 그 학교 벽화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절규 20대 때 절규를 그린 화가가 50대 때 그린 거 보세요. 전 이 그림을 꼭 보여드려요. 뭉크는 이걸로 본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도 이런 태양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저는 항상 뭉크를 희망의 화가라 그래요. 첫 번째는 클로드 모네의 삶을 들려드리면서 제 얘기도 살짝 할 거예요. 여기가 모네의 고향이에요. 르 아브르라고 항구 도시인데 여기를 우리나라로 치면은 인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리에서 너무 멀진 않지만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이 르 아브르 항구 도시예요. 모네는 여기서 그림 그리는 걸 당연히 좋아했고 공부하고는 좀 담쌓고 살았어요. 근데 모네에게는 특출난 재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대상의 특징을 포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대단했던 화가예요. 그래서 모네는 원래는 캐리커처 화가였습니다. 굉장히 잘 그렸죠? 소문이 나요, 마을에. 그런데 모네가 갑자기 풍경화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연찮게 풍경화를 그리러 이곳에 왔던 저 외젠 부댕이라는 화가를 만나면서 모네는 풍경화가가 된 거예요. 원래 재능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외젠 부댕은 모네 캐리커처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았답니다. 아, 얘는 대단한 화가가 되겠다. 저 특징을 포착하는 능력을 풍경에 쓰게 되면 얘는 대단한 화가가 될 거다. 그래서 모네를 수소문해서 만났답니다. 그 밑에 있는 말은 모네가 한 말이에요. 부댕을 만난 후 나의 두 눈이 비로소 열렸다. 진정으로 자연을 이해하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모네는 부댕에게 배운 게 있어요. 밖에 나가서 직접 보면서 그려요. 그럼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 화가들은 풍경화 그릴 때 밖에서 안 그렸냐? 다 실내에서 그렸어요. 파리에는요, 살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살롱전은 나라에서 여는 전시예요. 당시에 화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살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살롱전에 그림이 걸리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당시 파리에서 이 살롱전에 그림이 걸리려면 너무나도 보수적인 규칙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그림 규칙의 최고봉이에요. 자, 첫 번째 규칙. 아무거나 그리면 안 돼요. 신화, 역사, 종교밖에 허락이 안 돼요. 그 외의 주제들은 평가도 안 했답니다. 또 하나 규칙이 있어요. 실내에서 그렸고요. 붓터치가 보이면 안 돼요. 이때는 붓터치가 보이면 미완성이라 생각했거든요. 성공하려면 살롱전에 걸려야 되는데 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게 예술을 가둬버리는 꼴이 돼버렸어요. 다 똑같이 그리니까. 근데 이때 젊은 예술가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 모네, 르누아르, 그 다음 온 사람이 에드가 드가, 피사로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네는 뭘 그려요? 자신의 고향에 가서요, 르 아브르 바닷가를 보면서 그린 거예요. 이제 고루한 신화, 역사, 종교 이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 숨쉬는 사람들을 그리겠다. 내가 진짜 숨쉬고 있는 이 현실, 이 자연을 그리겠다 이거예요. 인상주의라고 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자연에 나가 있으면요, 우리 놀러 가면 자연 앞에 서 있으면은 빛이 계속 변화하죠. 그 순간순간 변화하는 빛의 인상을 그린다는 게 인상주의예요. 빨리 그려야 되니까 마감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붓터치가 다 보이네. 근데 이제 보수적인 평론가들이 바칸테스의 춤 같은 그림 보다가 여기 딱 온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기겁을 해요. 이거는 미완성이다. 날로 먹는 장인 정신이 참으로 인상 깊다 라고 조롱을 해야 됐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딱 그린 이후에 눈만 뜨면 모네 조롱이었어요. 이 그림은 태아 상태의 벽지가 이 해경보다 더 완성되어 보인다. 그래서 인상주의가 들었던 평은 벽지보다 못하다였어요. 이런 비평을 들으면서 꾸준히 그림을 그렸죠.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이게 그림의 미래다. 예술의 자유를 줘야 된다. 근데 그 대가가 참혹했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한 거에, 새로운 거에 생각보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들이 결국 그 사조의 선두자가 되고 역사에 남더라고요. 그때 모네 일기장에 이 말이 써 있더라고요. 대중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모네는 그 이후에 이런 수련 같은 것도 그리죠. 왜 수련을 그렸을까요? 사실은 첫 번째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첫째 아들도 병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노년에 재혼했거든요. 재혼한 두 번째 아내도 병으로 또 먼저 죽어요. 그 지베르니 정원이라도 들어보셨죠? 그 지베르니 정원에 혼자 있었어요. 그때 저렇게 잔잔한 수련에
햇빛이 비치는 걸 반사되는 걸 보면서 저걸 그리면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모네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마다 놀랍게도 그림 작업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림을 그릴 때만 이 생각이 안 났답니다. 이 마지막 대작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오랑주리 미술관에 있어요. 이건 나중에 꼭 보셔야 돼요. 파리 가면 꼭 가는 곳이잖아요. 오랑주리, 뭔가 오렌지 같지 않아요? 실제로 루브르 궁의 오렌지 온실이에요. 왜 여길 선택했을까요? 모네는 자신의 수련에 인공조명 쏘는 걸 극도로 꺼려했어요. 왜냐? 내가 자연광에서 본 것처럼 이 수련도 자연광에 전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오랑주리 미술관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두 공간이에요. 한쪽에는 일출 시기의 수련이 있고요. 다른 방에 일몰 시기의 수련이 있어요. 모네는 이곳이 전시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잔잔한 물의 휴식을 느끼며 일상의 피곤과 긴장을 풀어낼 수 있는 곳, 그리고 평화로운 명상을 위한 쉼터가 되기를 바랬다라고 얘기했어요. 화가들은요, 결국 사람이거든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미술관에 걸려있고 스텝이 지키고 있고 저 몇십억 몇백억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 화가가 우리와는 뭔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화가 자서전이나 증언들 찾아보잖아요.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결국에 거장이 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뭉크 얘기를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절규라고 하면요, 전 세계 탑5에 들어요. 유명세로. 몇 살 때 그렸을까요? 그리기 시작한 나이가 29살입니다. 이 화가는 10대, 20대가 그런 절규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누나도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또 몇 년 뒤에 똑같은 결핵으로 또 세상을 떠나요. 동생들은 대부분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단명했어요. 뭉크도 몸이 안 좋았어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광신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린 뭉크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너네 엄마가 빨리 죽은 건 너네가 세상에 죄를 지어서다. 이 말 들으면서 10대부터 살았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전해져요. 가끔씩 저녁을 먹을 때가 되면요, 식탁에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뭘 시켰냐면 어머니 유서 읽게 했대요. 뭉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악몽을 꾸면 꿈 내용이 똑같았대요. 엄마가 나온대요. 근데 엄마가 나오는데 왜 악몽이냐? 온몸에 피 흘리면서 나온답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화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런 모든 감정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막 올라올 때 그걸 캔버스에 뽑아내면 살 수 있었답니다. 이 얘기 들으신 다음에 그림 봐보세요. 아픈 아이, 침대에 누가 누워있죠. 얼굴 창백한 거 보세요. 저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은 누나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손잡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은 이모예요. 지금 들은 거예요. 이제 못 고쳐요. 누나도 엄마와 똑같은 결핵으로 사망할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기도하는 노인, 누굴까요? 아버지겠죠? 집에 오면 불 꺼놓고 저렇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끔찍했던 화가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인이 되고 친구와 길을 걷는데 노을 지는 시간대였대요. 근데 그날따라 노을이 너무나도 새빨간색이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알 수 없는 굉음이 들렸답니다. 그날 그렸던 게 절규예요. 이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표현주의의 정점에 있다 그래요. 막상 풀어보면 별말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이. 그 대상을 외부에서 찾지 않아요. 내 안에서 찾아요. 내 안에 있는 공포이자 내 안에 있는 슬픔이자 분노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캔버스에 표현한다고 해서 표현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림들이 다 세요. 절규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금 주인공이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아요. 반대입니다. 자연의 절규를 들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절규는 자연의 절규예요. 두 번째, 나와 내 내면과 자연에 해당하는 것만 소용돌이쳐요. 뭉크의 몸은 소용돌이치죠. 그리고 이어져요, 강으로. 그리고 하늘로 이어집니다. 근데 나와 상관없는 인공적인 다리, 안 흔들리죠. 나와 자연만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이 날 죽일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못난 놈인 거예요. 자연이 날 죽일 것 같다. 그 모든 감정이 들어간 게 이 절규인 거예요. 전 사실은 뭉크 절규 봤을 때 뭐 미술 사조보다 그런 게 더 궁금했어요. 왜 머리가 없을까? 학자들이 뭘 찾아냈냐면 절규를 그리기 전에 뭉크가 전시를 봤답니다. 그 전시 중에 하나가 미라 전시였대요. 거기서 인간 최악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거는 본인 얼굴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 미라의 얼굴에서 최악의 공포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저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요. 아,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겠구나. 그나마 다행인 게 본인 발로 정신병동에 가요. 근데 뭉크를 변화시킨 건 화가죠. 뭉크를 변화시킨 화가가 누굴까요? 고흐예요. 뭉크 일기장 보잖아요? 고흐를 가장 존경한다고 써놔요. 왜 뭉크는 고흐한테 그렇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뭉크가 지금 정신병동에 가 있잖아요. 고흐도 정신병동에 갔죠. 그 정신병동에서 그린 최고의 걸작이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뭉크는 이미 1890년대에 고흐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몰랐답니다. 근데 그걸 듣게 돼요. 이 사람도 나만큼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그림에서는 희망이 보일까? 그게 너무나 놀라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뭉크는요, 고흐의 주제까지도 따라가요. 뭉크도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좌측에 있는 게 초기에 별이 빛나는 밤. 아직은 반고의 붓터치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뭉크는 반고의 붓터치를 그대로 이어가요. 어느 정도로 존경했는지 아시겠죠? 평생 대인기피증, 평생 우울증을 앓았어요. 근데 뭉크는 변화해요. 희망의 화가로. 노르웨이 사람이라 그랬죠? 오슬로 국립대학교에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학교 강당에다가 그림을 그려줄 화가를 공모전을 열어요. 뭉크가 지원해요. 내가 저 대학교에 그림 그려주겠다고. 뭉크는 변화한 본인을 그 학교 벽화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절규, 20대 때 절규를 그린 화가가 50대 때 그린 거 보세요. 전 이 그림을 꼭 보여드려요. 태양이죠. 제가 봤던 그 어떤 태양보다 가장 강렬하게 빛나요. 뭉크는 이걸로 본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도 이런 태양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저는 항상 뭉크를 희망의 화가라 그래요. 그림이라는 게 이런 거 안다고 해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기댈 곳 하나 생기거든요. 왜? 이거 사람 얘기니까. 그림보다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시장에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왜 우냐 물어봤거든요. 우연히 왔는데 이 화가가 지금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답니다. 비슷한,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때 그린 작품들을 보고서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림을 만나면요, 왜 그림을 보는지 알게 돼요. 뭉크가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나는 예술로 삶과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내 그림들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에요. 뭉크가 얘기하는 건 삶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정확히 봐라. 그러면 분명 돌파구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뭉크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화가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줄 거예요. 테크닉적으로는 못 그린 게 맞아요. 그리고 뭐냐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 잘 그리는, 정식으로 배운 사람과 못 그린 사람이 제일 차이 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발이에요. 땅을 밟고 있는 근육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게 못 그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떠나서 이 그림은 어떤 힘이 있냐면 사람들을 웃게 해요. 기분 좋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누가 그렸는지 아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근데 특이하게도요, 이름으로 안 불리고 할머니 모지스라 불려요. 그랜마 모지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12살 때 집을 나와요. 부모님한테 피해주기 싫다고. 12살 때부터 집 나오자마자 부잣집 가정부로 갔어요. 숙식 제공 끝이었대요. 무려 15년 일했어요. 그리고 27살이 됐을 때 같은 집에서 일하는 남자랑 결혼해요. 27살에 결혼해서 나와가지고 이 부부는 남의 농장 4곳 돌면서 일을 해요. 이 화가에게 본인의 삶은 없었어요. 사는데 바빴어요. 먹고 사는데. 자식을 낳고부터는 자식 키우는데 바빴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애들 다 시집장 다 갔어요. 남편이 67세 때 세상을 떠나요. 혼자 남겨진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쓱 말을 했대요. 근데 어렸을 때 그림 좋아하지 않았냐? 사실은 10대 때 그림을 좋아했답니다. 근데 물감 살 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땅에 그리고 그랬대요. 잊고 있었는데 생각난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 안 했답니다. 하자. 76세 때부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뭘 그릴까 딱 했더니 자신의 추억을 남기기로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추억을 다 그려요. 그때는 너무 짜증났었는데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웬만한 건 그냥 추억이 돼버렸답니다. 빨래 걷기예요. 왜 빨래 걷기일까요? 빨래를 다 널었어요. 하늘 보세요.
비와요. 바로 다시 걷었대요. 얼마나 짜증나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재밌었답니다, 추억이. 그거 그리는 거예요. 슈거링 오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는요, 단풍나무 시럽을 만드는 축제를 해요. 그럼 마을 사람 다 나와가지고 저 시럽 만드는 축제를 해요. 막 동네 강아지부터 애들 다 나와서 막 놀았대요. 할머니 성격도 좋아. 선물을 엄청 했대요. 선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근데 어느 날 누가 받아가요? 뉴욕에서 약국을 하는 사람이 받아갔대요. 약국에 걸어놨답니다. 우연히 맨해튼에서 갤러리 하는 사람이 그 약국에 갔답니다. 제 모토가 뭐냐면 부정보단 긍정이 낫고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언제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자, 그때 무슨 일이 생겨서요? 약 받으러 갔는데 가만히 약 받고 기다리는데 저 그림이 보이더래요. 너무 못 그렸어. 아니, 자기 갤러리 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가만 보니까 너무 따뜻했대요. 그리고 부모님 생각이 나더랍니다. 마음이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약사한테 물어봤죠. 누구 그림이냐 했더니 저 옆 동네 사람 할머니 그림이라고. 찾아가요. 그래서 한 $5 정도 주고요. 12점을 사왔대요. 근데 그걸로 뭐 했을까요? 전시회를 해요. 뉴욕 한복판에서. 첫날 다 팔렸어요. 본인도 모르게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 2006년에 참고로 이 그림 한 점에 하나로 14억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거였답니다. 좀 더 빨리 했으면 어땠겠냐. 근데 이 정도의 신념이 생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겐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다 라고 얘기했어요. 더 놀라운 건 93세 때 타임지 표지 모델 했어요, 여러분. 93세 때. 누가 알았겠어요. 76세에 그래서 101세까지 몇 점 넘겼을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려 1600점 넘겼어요.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할머니 엽서가 팔려요. 전 이 그림을 사랑합니다. 제가 힘들 때 이 그림 보면서 미소 짓게 돼요. 생일 케이크예요. 누구 생일인지 모르겠는데 해답은 케이크에 있어요. 지금 케이크보다 초가 더 많죠. 본인 생일이었대요. 이 할머니는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이 있어요. 세상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나중에 주말에 쉴 때 커피 한잔 하면서 카페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 지금도 그렇게 읽거든요, 몇 번이나.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가 한 말을 들려드릴게요. 내 일생은 충실히 보낸 하루와 같았다.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다. 나는 어떤 것도 그보다 좋을 순 없었고 주어진 삶을 최대한 잘 살았다. 삶이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책을 썼을 때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왜 작가님 책에 등장하는 거장이라 불리는 화가들은 하나같이 힘드냐입니다. 질문이 잘못됐다. 힘들게 살아서 거장인 거다 라고 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사실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스토리입니다. 저는 그림에 담긴 위로를 되게 좋아해요. 위로 드리는 걸.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뭔가 삶의 위로가 필요하고 현재 고민이 많다, 너무 일도 힘들고, 바꿔 생각해 보세요. 거장이 될 조건이 갖춰졌다. 네, 거장이 될 조건이 갖춰졌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힘들 때 미술관에 오세요. 그 미술관에 여러분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